자, 10장 유동부채입니다. 자, 여러분, 유동부채는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또 잘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부채라는 건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갚아야 될 의무예요. 자산은 권리지만. 그렇죠? 근데 이 부채를 상환 기간에 따라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부채는 우리가 유동부채로 구분하고요. 1년 이후에 상환해야 될 부채, 결산일로부터, 즉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상환해야 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우리가 부채가 아니라 자산을 공부할 때 채권 개정 과목들을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주요 채권들이 어떤 게 있었죠, 여러분? 자,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하죠. 그렇죠? 그리고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상대방에게 약속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음이라고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을 합쳐서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받으러움은 또 우리가 만기 전에 배서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추심이인 배서, 배서양도, 어음의 할인 이런 것들을 또 앞에서 이전 강의에서 학습을 했었어요. 자, 이 매출 채권은 기업의 상거래와 관련된, 즉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채권입니다. 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상기업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또 제조기업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이런 상거래와 관련된 채권이 매출 채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거래 이외의 거래가 발생할 수 있죠. 사용하던 비품을 또는 차량을, 건물 등을 처분하면서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 그때는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미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 돈을 빌려주고 1년 이내에 받기로 했다. 단기 대여금. 자, 물건을 내가 받기 전에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다. 그렇죠. 성급금. 자, 출장비처럼 우선은 돈을 지급했다가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이렇게 자, 돈이 지급이 됐는데 확정이 안 됐을 때 그때는 가지급금. 이것도 정산받을 금액이니까 임시 개정이긴 하지만 자산 성격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요 채권들을 우리가 앞에서 학습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부채를 공부할 거니까 반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좀 잘 들어봐요. 상품을 외상으로 팔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면 외상 매출금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반대편에는 상품을 외상으로 산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상품이나 또는 제조기업에서 원재료를 구입하고 돈을 나중에 갚기로 했다. 그럼 부채가 늘 거 아닙니까?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자,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해서 주면 나중에 갚아야 될 부채가 느는 거죠. 그걸 지급어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외상매입금이나 지급어음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무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거래,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발생된 채무입니다. 이걸 우리 합쳐가지고 매입채무라고 해요. 매입채무. 자, 그리고 비품을 판매하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 그럼 미수금이잖아요. 그러면 비품을 외상으로 샀다 그러면 그때는 비품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미지급금은 상거래 이외에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돈을 빌려준 사람은 받을 수 있는 대여금이지만 돈을 빌린 사람은 나중에 갚아야 될 부채, 현금을 내가 빌렸어요. 1년 이내에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단기 차입금 이렇게 부채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선급금은 구매자 입장에서 내가 상품이나 원재료를 받기 전에 돈을 미리 지급한 거죠. 선수금은 판매자 입장에서 물건을 내가 판매하기 전에 이 물건 대금을 미리 받는 거예요. 선수 쳐서 미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선수금이에요. 근데 여러분 돈을 미리 받은 게 왜 부채에 해당이 될까요? 자, 내가 돈을 받은 것만큼 물건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수금은 부채, 선급금은 자산.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자, 돈이 지급이 됐는데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가지급금이죠. 그러면 돈이 들어왔는데 내용이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통장에 돈이 찍혔지만 이게 왜 들어왔는지
지금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돈이 수금이 됐는데 들어왔는데 확정되지 않았을 때 가수금이라는 계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소리내서 한번 불러볼까요? 자, 부채에 해당하는 주요 채무 계정 과목이 뭐가 있다고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선수금, 가수금, 이런 부채 계정 과목들을 이번 교시에서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매입 채무입니다. 위에서 설명은 가볍게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매입 채무.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입 채무라는 건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채무예요. 그래서 뭐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입했다, 외상 매입금.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입하고 당장 돈이 없으니까 어음을 발행해서 줬다 그러면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실제 분기할 때는 외상 매입금은 외상 매입금,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이라고 분개를 하되 외부의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는 이걸 통합해서 매입채무로 공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입채무, 여러 개의 계정을 통합해서 쓰는 이런 통합 계정을 우리가 또 공시할 때 표시한다라는 거. 자, 그럼 여러분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외상 매입금은 단어 그대로 상품이나 원재료와 같은 이런 상거래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산 겁니다. 그래서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무로서 상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품을 구매하는 거래, 제조업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구매하는 이런 거래가 상거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주된 사업 목적을 위한 거래잖아요. 제조기업에서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주된 사업과 관련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주된 영업활동, 즉 주된 사업 목적과 관련된 이런 채무를 매입 채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외상 매입금은 외상으로 상품 원재료를 구입했을 때 그때 부채를 말합니다. 자, 한번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제조업에서 원재료를 60만 원에 외상으로 구입했다. 자, 제조기업은 나중에 이제 끝에 가서 우리가 후반부에서 원가회계를 공부할 건데 여러분들께서 아직 원가회계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념이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제조기업은 재료를 구입해서 그 재료를 갖고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전산회계 1급에서는 제조기업을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조업을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했을 때 아직 이걸 사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재료라는 자산으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원재료 60만 원 외상으로 샀다. 그럼 이 제조업의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매입 채무니까 이거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 외상 매입금 중에 40만 원을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지급했다. 자, 외상 매입금 부채를 갚았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대변에서 차변으로 감소하는 거예요. 자,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여러분? 그렇죠. 내가 당좌수표를 상대방한테 건네주면 이 당좌예금의 소유권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제가 잠깐 멈춰놓고 외상매입금의 T계정 원장을 구조를 그려놨는데요. 요 그림을 여러분들 노트나 또는 교재 여백에다가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이렇게 외상매입금을 우리가 분기했을 때 원장으로 만약에 표현하면 구조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외상 매입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혹시 작년에 외상매입금 잔액이 올해로 2월 된 게 있으면 대변에 기초 잔액을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뭐 기초 잔액은 없죠. 자, 그리고 외상 매입금이 발생하게 되면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발생하게 되면 대변에 60만 원만큼 이 원장상으로도 이 외상 매입금 부채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외상 매입금을 상환했다, 갚았다라고 하면 외상 매입금 부채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죠? 외상 매입금 부채가 감소하는 거니까 이때는 외상 매입금 부채가 차변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외상 매입금을 상환했다,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지급했다라고 생각해도 좋고 이 외상 매입금을 내가 상환했다라고 하면 요 40만 원만큼 외상 매입금이 차변으로 줄게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자, 60만 원 지금 발생됐는데 40만 원 외상매입금 부채가 줄었으니까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 잔액은 20만 원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쪽에다가 표현해 주는 거예요. 기말의 잔액, 즉 차기년도로 2월 될 잔액이다라고 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이 양쪽의 숫자가 동일하게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지급어음에 대한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급어음은 물건을 구입하는 회사가 돈이 당장 없으니까 상대방한테 언제까지 갚을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증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 증서를 우리가 약속어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속어음은 지급 약속 증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요 그림은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받으러 온 편에서 우리가 봤던 그림인데 받으러 온 편에서는 이 판매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지금 이 시간은 요 구매자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 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건을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1월 7일 날 상품을 구입했대요. 판매자는 판매한 거고 구매자는 구입한 거죠. 그래서 900만 원어치 상품을 샀어요. 자, 그러면 이 구매자는 이 판매자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돈이 당장 없으니까 내가 12월 7일까지 지급기일 이걸 만기라고 하는데 12월 7일까지 900만 원 너한테 갚을게. 나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너한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어음을 발행해서 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어음을 발행해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걸 약속어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 금액을 적고 언제까지 갚을게라고 날짜를 기재해서 어음을 발행해서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여기 봐봐요. 10월 7일 날 원재료 900만 원을 외상으로 구매하면서 상대방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줬다. 이 구매자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그러면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원재료를 구입했으니까 원재료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음을 발행해서 주면 나중에 갚아야 될 부채가 증가하겠죠. 이때 이 부채를 뭐라고 한다? 그렇죠. 지급어음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만기가 되면 이때 이 구매자는 이 어음 대금을 은행에다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판매자는 은행에 어음을 제시해서 대금을 회수해 가면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지급어음 대금을 만기가 돼서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급어음 부채를 갚았으니까 이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또 당좌예금으로 갚았다. 당좌수표 발행해서 줬다고 했으니까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급어음과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미지급금으로 들어가 볼게요.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도 부채입니다. 지급을 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과의 차이점은 외상매입금이나 지급어음은 상기업에서 상품이나 제조기업에서 원재료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갚아야 될 채무가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이에요. 그쵸? 근데 미지급금은 어,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상품이나 원재료만 구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차량을 살 수도 있고 비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기계를 구입할 수도 있죠. 이렇게 상거래 이외의 거래, 이런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거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조기업에서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입하면 외상 매입금을 쓰지만 차량을 외상으로 샀다 그러면 이때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그렇죠. 미지급금 개정 과목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건 상거래 채권인 상거래 채무인 매입 채무와 상거래 이외의 채무인 미지급금을 구분해서 이게 상거래 채무가 얼마, 상거래 이외의 채무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구분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자,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자, 상거래 관련하여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개정을 쓰는 게 맞지만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지급어음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급어음은 상품이나 원재료를 취득하면서 어음을 발행했을 때 그때 사용하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취득하면서 내가 어음을 발행해서 줬다. 그러면 차변의 건물, 대변의 지급어음 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는 우리가 미지급금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음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미지급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케이스를 보시죠. 자, 2월 1일 날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 170만 원에 외상으로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컴퓨터, 책상 이런 자산을 우리가 비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어요. 자, 그럼 외상으로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인가요? 지급어음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는 뭘로 한다? 그렇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 어음대금이 만기가 돼서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그럼 미지급금 부채를 갚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자,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그렇죠.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걸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부채 개정 과목. 그 중에서도 유동부채 개정 과목,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그리고 미지급금. 그리고 네 번째는,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죠.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그리고 단기차입금. 그래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매입채무 1번, 2번에 미지급금, 3번에 단기차입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단기 차입금은 이제 금전 소비 대차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요거 제가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금전 소비 대차 거래 관련해서 제가 화면을 잠깐 멈춰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돈을 빌려준 사람을 대여자라고 하죠. 그리고 돈을 빌리는 사람을 차입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돈을 대여하고 차입하고 나중에 이 돈을 회수하고 이 차입자는 돈을 상환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자가 붙겠죠. 그죠?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이런 금전 소비대차 거래를 했을 때, 자,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 100원을 차입자한테 돈을 빌려줬대요. 그러면 현금 100원 자산이 감소하고 1년 이내에 받기로 하면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원금 100원하고 이자 10원을 받았다 그러면 현금 자산 110원이 증가하고 단기 대여금 자산을 회수했으니까 단기 대여금 자산은 감소하고 10원 더 받은 건 이자 수익으로 처리해 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근데 이게 차입자 입장에서는 1년 이내에 갚기로 하고 돈을 빌린 거니까 차변의 현금 자산이 증가하고 1년 이내에 갚기로 한 차입금을 단기 차입금이라고 그래요.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고 이 차입금을 상환하게 되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면서 이 차입금 부채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원만큼 더 줬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단기 차입금이라는 건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재무상태표일 또는 결산일로부터 일반적으로 12월 31일 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고 상대방한테 빌린 돈이죠. 갚아야 될 부채입니다. 자, 당연히 채무에 해당이 되고요. 1년 이후에 갚기로 했다. 만약에 그러면은 장기 차입금으로 구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장기 차입금은 당연히 비유동 부채가 되는 거예요. 자, 케이스 한번 보시죠. 자, 12월 1일 날 사업 운영 자금으로 은행에서 6개월 만기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차입했대요. 그러면 2월 1일 날 차변의 현금 자산이 증가하고요. 6개월 후에 갚는 거니까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차입금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상환, 갚았대요. 그리고 이자 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러면 차입금을 갚았으니까 대변에 있던 단기 차입금 부채는 감소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갚았으니까 그렇죠. 대변에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겠죠. 20만 원 이자 비용 더 지급한 건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갔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참고로 일반적인 차입금 외에도 당좌예금 관련해서 당좌차월도 단기 차입금으로 구분한다는 거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건 당좌예금 편에서 우리가 학습을 했었었죠. 자, 그래서 요거 잠깐만 복습해 보면, 자, 예를 들어서 당좌예금을 현금으로 100원을 넣어놨어요. 차변에 당좌예금 100원, 대변에 현금 100원. 자, 내가 지금 원재료를 120원짜리를 구매하려고 해요. 그러면 원재료 120원 자산의 증가,
이때 당좌 수표는 100원밖에 지금 예금 잔액이 없으니까 100원만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도를 늘리는 거를 우리가 당좌 차월이라고 했었죠. 한도를 50원 더 뺄 수 있게 해놨다 그러면 100원밖에 없지만 150원까지 인출이 가능한 거죠. 그럼 만약에 한도 내의 금액이다 그러면 자, 당좌 예금 잔액 100원 빠져나가고 20원 당좌 차월된 거, 그죠? 당좌 차월된 요 20원은 은행에서 지금 내가 차입을 해서 쓴 거니까 이 당좌 차월된 금액도 뭘로 한다? 그렇죠. 단기 차입금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차입금도 단기 차입금 계정을 쓸 수 있지만 이렇게 당좌 차월된 금액도 단기 차입금으로 구분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연도 중에는 그냥 당좌 예금 120원 이렇게 했다가 기말에 요 마이너스 난 것만큼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앞에 이전 강의 그 당좌 예금 파트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자, 그래서 단기 차입금은 1년 이내에 상환하기로 하고 차입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케이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당좌 차월 관련해서. 자, 당좌 계약을 맺고 현금 100만 원을 당좌 예금에 입금했다. 차변에 당좌 예금 자산의 증가, 현금으로 입금했으니까 현금은 현금 자산은 줄겠죠. 현금으로 당좌 예금 통장에 입금한 거니까. 원재료 구입하고 120만 원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그럼 차변에 원재료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당좌 차월 한도는 70만 원이다. 100만 원 있지만 170까지 인출이 가능한 거죠, 지금. 그러면 자, 100만 원 있는데 150만 원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 100만 원 감소하고 50만 원만큼은 당좌 차월된 금액은 뭘로 한다? 그렇죠. 단기 차입금 이렇게. 요 50만 원은 당좌 차월된 거죠, 지금. 당좌 차월로 인해서 당좌 차월된 금액은 단기 차입금 처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당좌 차월된 거. 당좌 차월된 금액은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수금 한번 볼게요. 선수금. 자, 선수금이라는 거는 판매자 입장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전에 돈을 미리 받은 거예요. 물건을 판매하기 전에 대금을 미리 수령했을 때, 선수금. 그러니까 미리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물건을 보내주기 전에 돈을 미리 받았는데 이게 왜 부채인가요? 그죠? 받은 것만큼 물건을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수금은 부채예요, 부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내가 물건을 보내주기 전에 돈을 미리 받으면 선수금이라고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하면 이 선수금을 매출로 대체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미리 수령했대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자, 대변에 제품 매출 수익이라고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건을 팔기 전에 돈만 미리 받은 거니까 이때는 수익이 아니라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부채.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월 1일 날 제품을 100만 원어치 발송했대요. 팔았대요. 그러면 100만 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30만 원은 미리 받았으니까 나머지 70만 원만 받게 되겠죠. 이거는 당좌 수표로 받았대요. 우리 당좌 수표로 받으면 뭘로 처리해요? 현금. 자, 그래서 제품을 팔았을 때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때.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기록해 주고 자, 현금은 70만 원 받았죠. 현금은 70만 원 받았고 자, 현금은 70만 원 받았고요. 30만 원은 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미리 받았던 선수금 부채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기 전에 계약금을 미리 받으면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해 놨다가 물건을 판매한 시점에 매출 수익으로 이렇게 대체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선수금.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수금이에요, 여러분. 자, 가수금은 수금, 돈이 들어왔는데 요 가라는 글자는 임시가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왜 들어왔는지 내용을 정확히 모를 때 쓰는 거예요. 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현금 등을 수취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런 케이스예요.
자, 2월 5일 날 내용을 알 수 없는 20만 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됐대요. 그럼 우선 기록해야 되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보통예금이 외상매출금을 받은 건지 우리가 계약금을 받은 건지 아직 내용을 알 수 없대요. 그럼 우선 기록을 해야 되니까 임시적으로 가소금이라는 부채 계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소금은 임시 계정인데 부채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니면 나중에 돈을 돌려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이 받은 돈을. 그래서 임시 계정인데 부채 계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임시 계정의 성격인데 부채 계정 과목이다. 그래서 돈 들어왔을 때 가소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인식을 했다가 그러면 이 20만 원이 왜 들어왔는지 내용을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확인해 봤더니 이거는 외상 매출금을 거래처에서 넣어줬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몰랐던 거죠. 그러면 2월 5일 분기한 거 이 자체를 고치는 게 아니라 대변에 기록했던 가소금을 차변으로 상기해주고 외상매출금을 보통예금으로 받은 거니까 외상매출금으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소금은 이렇게 상계 처리가 되고 이 보통예금이 외상매출금 회수한 걸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럴 때 쓰는 게 가소금이에요.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현금 등은 수취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한다. 내용을 알 수 없는 뭐 현금이나 예금이나 이렇게 돈을 수령한 경우에 대변에 가소금으로 처리했다가 차후에 그 내용이 밝혀지면 해당 계정 과목으로 대체해서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금이에요, 여러분. 자, 예수금이에요. 자, 예수금은 원천징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쓰는 계정 과목인데요. 자, 잠깐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잠깐 멈춰놓고 그림을 좀 미리 그렸는데요. 요 그림을 한번 책 여백에다가 여러분 첨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보면 원천징수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원천징수 제도는 뭐냐면 소득을 지급하는 지급자가 소득을 받는 자를 대신해서 세금을 원천적으로 차감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금을 갖고 있다가 세무서에다가 대신 납부해 주는 제도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개인들이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라고 그러면 신고가 누락될 수도 있고 또 제때 신고를 안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아예 지급하는 이 기업에서 지급할 때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적으로 징수해서 우선 세금을 대략적으로 납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파악도 하고 세금도 빨리 거둘 수 있고 이런 걸 원천징수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사가 이렇게 직원한테 월급을 줄 때 월급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100만 원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15만 원이라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직원한테는 85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럼 회사가 이 15만 원의 세금을 갖고 있다가 세무서에다가 대신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직원의 입장에서 분개하는 거예요? 이 기업 회사의 입장에서 분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의 입장에서는 요 원천 징수한 세금 15만 원 이거를 대변에 예수금이라고 기록해서 해놨다가 납부했을 때 예수금 부채를 세무서에 납부한 걸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세금도 원천 징수를 하지만 세금도 원천 징수를 하지만 4대 보험도 원천 징수를 해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나 이런 4대 보험도 원천 징수를 하는데 주의사항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직원이 전체 내야 될 금액에서 직원은 반만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회사가 부담하는 이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회사의 복리후생비나 또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뭐 세금과 원가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요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사례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3월 25일 회사가 직원한테 월급 100만 원을 이렇게 지급을 하면서 세금, 소득세 15만 원을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우린 회사의 입장에서는 직원한테 월급 주는 비용이니까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현금으로 얼마만 지급한다? 그쵸? 85만 원만 지급을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 15만 원 요 세금 띈 거는 회사의 수익이 아니라 회사가 갖고 있다가 대신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다가 이 원천징수 이행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가 갖고 있다가 내야 될 돈이니까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하는 거예요. 이 예수금은 부채입니다. 부채. 갖고 있다가 세무서에 내야 될 부채예요, 여러분. 이해되죠? 자, 이 예수금을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이렇게. 그러면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가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요럴 때 쓰는 게 이제 예수금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어렵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세금만 원천 징수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이런 4대 보험도 원천 징수를 하는데 그중에 특히나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직원이 반 부담하고 반은 회사가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회사가 직원한테 월급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건강보험료 3만 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러면 회사는 3월 25일 날 차변에 급여, 비용의 발생, 대변에 현금 97만 원만 줬겠죠? 3만 원은 건강보험료 3만 원 원천징수한 거는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 건강보험료 3만 원은 직원이 부담하는 거예요, 직원. 요거는 직원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달에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직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3만 원만 내는 게 아니라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3만 원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3만 원을 공단에다가 납부했다. 그럼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했겠죠. 그죠? 그런데 3만 원만 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회사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3만 원을 더 얹어서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3만 원이 지금 차변에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는 회사가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직원의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국민연금을 3만 원을 원천징수했다. 그러면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예수금 이렇게 했다가 국민연금을 회사 부담금과 함께 6만 원 납부했다. 그러면 이때는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세금과 공과 3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유동부채 개정 과목들 자, 여러분 빠르게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가 했던 개정 과목들 매상매입금, 또 지급어음, 또 뭐가 있었죠?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선수금, 가수금, 또 예수금 이런 것들이 다 유동부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강의를 좀 1.5배속으로라도 이렇게 반복해서 좀 돌려보시고 자주 나오는 개정 과목들이니까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